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참 얄미웠습니다. 글쎄 이게 법꾸라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도 그렇고요. 박성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어째 검찰은 자신들이 문제가 될 때는 자신들의 불법 행위나 자신들의 범죄가 문제가 될 때는 참 요리조리 희한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잘 빠져나가죠. 그러다가 자신들이 누군가를 감옥에 쳐넣어야 될 것 같으면 아주 추상과 같이 법과 정의를 떠버립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죠. 한동훈 보세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진술을 거부한다든지 증거 제출을 거부한다는 얘기로 그런 걸 가지고 엄청 비난을 퍼붓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중동 이런 애들도 함께 달라붙어서 온갖 난리를 다 떨죠. 근데 뒤집어서 검찰, 특히 한동훈 같은 경우 자신의 핸드폰을 내놔야 될 때, 검언 유착 혐의로 지 핸드폰을 내놔야 될 때 그때는 또 안 내놓잖아. 그러면서 피의자의 권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않아요? 참 이중적입니다. 근데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줬던 게 바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죠. 참 놀라운 거는요. 이 박성재가 김건희의 부하였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알고 봤더니 서초동에서는 꽤 유명한 얘기였더군요. 오래전부터 박성재는 윤석열보다 김건희와 더 가까웠다. 김건희로부터 더 많은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가 없죠. 자, 바로 그 박성재가 오늘 재판을 받았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사실 구속영장이 2번이나 청구됐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이 박성재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내란 전담 판사가 됐다고 해서 오늘 또 한번 난리가 났는데요. 좀 공교롭게도 오늘 그 박성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가 다녀왔거든요. 자, 지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지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조금 더 올라와야 될까요? 조금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봐, 이봐. 왜 이렇게 푹 내려가냐고. 저기 제 화면이 머리가 약간 잘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중요한 거는 마이크도 안 켰어. 네, 네. 마이크 키고요. 네. 자, 우리 한번 자세히 얘기해. 이제 잘 들리시죠? 네. 아우 다행입니다. 이 초반에 얼른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시작 전에 해가지고 네. 한참 진행하고 있다가 발견하면 참 이거 민망하거든. 그동안 했던 얘기 다시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죠. 네. 자, 오늘 박성재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이 재판이 열렸다죠.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공판 기일이고 재판부는 이진관 부장이 맡고 있는 재판입니다. 야, 딱 그냥 걸렸네. 딱 걸렸네. 참 잘 걸렸네. 네, 이진관 부장이 재판을 맡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덕수 선고가 나왔을 때 지금 가장 울상인 사람은 박성재일 것이다. 라고도 맞아요. 평론을 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성재가 제일 난감한 것이 바로 그 판사한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한덕수의 범죄 혐의 구조하고 이 공소장 구조하고 박성재의 공소장 구조가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인데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일을 했다 이거야. 국무회의도 참석을 하고. 근데 이 국무위원으로서 한 행동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게 내란 가담이냐 아니냐 요 문제인데 그 점에서 보면은 참 비슷한데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한테는 네가 한 행동 그거 내란 맞아. 아니 네가 말이야 국무총리까지 해놓고 그걸 모른단 말이야? 라고 해서 유죄 그리고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구조로 지금 기소된 게 박성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부정청탁과 관련해가지고 김건희가 텔레그램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건희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야. 이러한 혐의도 추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박성재도 결코 선고가 작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것이 어떻게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장관인데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마누라한테 보고 뭐야 이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전에도 좀 그런 게 있었대요. 아, 그래요? 이전에 또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성재가 이제 그 서울 중앙지검이나 서울고검이나 이런 데 있을 때 맡게 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가 답답하면 바로 연락을 했대요. 아, 그래서 오늘 이 모두 진술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 윤석열과 김건희와 박성재는 정치적인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공동체다. 그렇죠. 와, 이거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야 이거 박성재로서는 상당히 난감할 것 같네요. 정치적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아마 특검에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검에서 이제 박성재는 정치적 공동체. 네. 뭐래요? 그러면 박성재는 이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갔고 이제 그렇죠. 같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오래된 인연이라는 거예요. 야 잠깐만. 그러니까 연수원 동기에다가 그렇죠. 서울대 동기에다가 검사까지 같이 했으면 야 이거 뭐 삼박자가 딱 맞네. 이 삼박자가 딱 들어맞는 거죠. 아마 박성재가 서울대 후배이긴 할 거예요. 네. 하지만 그치 잘 아는 사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삼박자가 다 맞고 예. 그 이후에 윤석열의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와 윤석열, 박성재는 정치적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마 부정청탁과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씨가 24년 5월 5일 날 연락을 보냅니다. 2시 4분경에 아니 명품백 수수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냐 이걸 물어보게 돼요. 아니 잠깐만. 김건희가 예. 박성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명품백 사건, 이거 지 사건이잖아. 자기 사건이에요. 네, 지 사건인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고? 네, 맞습니다. 지가?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물어봐도 문제가 될 판에 김건희가 물어본다고요? 네, 텔레그램으로 그 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박성재가 이 그 검찰총장이라든 이런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이 보고를 김건희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입니다. 그럼 알려줘요 실제로? 근데 이거는 지금 재판정 안에서 다퉈봐야 될 내용인데 네.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강력하게 의심이 드는 거죠. 우선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박성재가 그 당시에 명품백이라든지 최혜병이라든지 언론사에서 워낙 이야기가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이 보고를 받은 것이지 김건희한테 보내려고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한테 보내려고 한 거. 아니 근데 김건희랑 통화를 뭐 그렇죠. 텔레그램 했죠. 대화를 나눴잖아. 근데 뭐 아니긴 뭐가 아니래. 본인은 이게 아니어야지 무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아니라고 아니어야 그렇죠. 되니까 아니어야 하는 거죠, 본인은. 아니어야 되니까 네.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미 이제 통화 것이 대화가 그렇죠. 드러났죠. 야, 자 그래서 박성재는 그래서 자 그럼 오늘 재판에서 그럼 무슨 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공판 기일이니까 네. 특검에서 공소장을 어떻게 꾸렸는지 그리고 박성재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고요. 크게 세 가지 혐의로 나눠집니다. 부정청탁과 관련된 일 그리고 내란주의 의무 종사와 관련된 일, 직권남용과 관련된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정리 다시 한번. 첫 네. 번째가 뭐요? 부정청탁과 관련된 부정청탁. 그럼 이게 김건희와 관련된 이거는 이제 부분이에요? 김건희랑 텔레그램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내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또는 김정숙 여사는 왜 안 잡아줬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한 요거.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란주의 의무 종사.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직권남용. 직권남용. 아하. 야, 자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네.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럼 우선 부정청탁부터 좀 다시 이야기를 네. 나눠볼까요? 부정청탁과 관련된 거는 뭐가 있냐면 우선 윤석열과 김건희, 박성재 정치적 공동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뭐가 있었느냐? 김건희가 법무부 장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와 관련된 사건 좀 알려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행 과정 좀 알려주고. 그렇죠. 김종수 그리고 김혜경 여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수사가 미진하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아니 지가 김건희가 물었다고요 박성재한테? 그렇죠. 내 사건은 이렇게
졸라 열심히 하면서 왜 김정수, 김혜경 이거 안 해? 왜 안 해? 야, 진짜 미친. 야, 자, 그래서 예. 기가 차.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박성재가 이제 정확하게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 김세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야, 수사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김세진은 이거 수사 보고를 올려요. 근데 이 보고를 올린 다음에 김건희에게 이게 전달됐는지 전달되지 않았는지는 아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 같고요. 그리고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종섭의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수사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유했다라고 특검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의 검찰국에 공공형사과장이 있습니다. 야,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이 김건희 수사 보고서를 올려요. 그리고 그렇죠. 그 보고서가 이제 결국 김건희한테 갔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제 우리는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예. 변호인은 야, 그거 언론에서 막 때리니까 보고 받은 거지 준 거는 아니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렇다 치고. 네. 야, 참. 슬그머니 이제 화가 치밀라고 그러는데, 야, 진짜 뻔뻔스럽네. 매우 뻔뻔스럽죠. 그러니까 2호 같은 경우는 부정청탁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내란 주요 의무 종사 그거 살펴볼게요. 이 내란주요 의무 종사 같은 경우에도 이 박성재가 어떠한 행위를 했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당시에 출입국 본부 출입 금지 조치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23시 상분경에 외국인 정책 본부장 배상업에 전화를 해요. 네. 그 다음에 계엄사령부에 출국 금지 요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네 대기해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야, 계엄사령부에서 출국 금지, 이제 공항 폐쇄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스탠바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에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당시에 그렇죠. 이제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야권 인사들 대부분 당시 야권 인사들 대부분이 이제 체포될 상황이었잖아. 맞습니다. 그 체포될 사람들이 그 외국으로 튈 수 있으니까 막아. 그렇죠. 이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지 뭐. 자, 그다음에요. 그리고 교정본부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죠. 구치소에 지금 몇 명이나 잡아넣을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교정본부장 신용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 수용 공간 확보를 해라고 지시를 하게 되고요. 이 신용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장이라든지 뭐 보안 담당관이라든지 교정본부 과장급 이런 회의에서 야, 수용 인원 확보를 하고 이 가석방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라. 이러한 보고서들이 발견이 됩니다. 가석방을 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전시 가석방 제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이게 참 애매한 것이 교도소를 어떻게 할 거냐, 운영을 할 거냐인 거야. 그게 어떻게 하냐면 그 교도소가 점령이 돼 버리면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 중에 이제 가벼운 경범죄자는 다 석방해 버립니다. 이게 전시 가석방 제도예요. 그리고 이제 중범죄자는 아주 서해 낙도 이렇게 예, 절의 고도에 이제 처박아 네. 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조치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전시를 상정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계엄 준비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이걸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실제로 지시가 내려왔었고 가석방도 이 긴급 가석방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가석방도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추가 가석방도 준비를 해라. 그렇죠. 이게 아마 긴급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시에 나름대로 프로세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얘네는 원래 보내야 되는 애들이고 계엄이 일어나면 추가적으로 인원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장윤진 선배나 저 같은 경우에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런 사람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수용 인원을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공간을. 자,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됐다는 거고, 그렇죠. 이게 공소장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두 가지네. 그러니까 공항 폐쇄, 네. 그다음에 교도소의 공간 확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당시 민주우리 진보 진영의 인사들이 해외로 도주하는 걸 막고 동시에 잡아와 가지고 감옥에 쳐넣을 준비를 한다. 그렇죠. 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파견 지시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검사들을 이렇게 예. 합수단에 보내는. 네, 합수단에 보내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내에서도 간부 회의를 엽니다. 연 다음에 야, 검사들 너네
이 합수부 구성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파견을 해야 돼. 그래서 이 파견 지시까지 보내는 걸 세 가지 세트를 묶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지금 혐의로 이제 묶은 겁니다. 일단 내란 주요 임무 종사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빼박 같아요. 뭐 다른 소리 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공소장 이름을 보면. 왜냐하면 아예 문건이라고 박아놨어요.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같은 경우에는 뭐 명확하게 혐의가 드러난 것 같고, 이 가장 처음에 부정청탁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에게 실제로 이게 수사 보고서가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 이 쟁점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면 이제 나머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직권남용이잖아요. 그렇죠. 직권남용은 어떤 건가요? 이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도 이 내란주의 의무 종사와 유사하게 출입구 본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교정본부 공간 확보 지시 내용, 이 두 개가 야 너 이거 지시를 내렸는데 원래 이게 의무가 없는 내용이야.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한 가지 추가된 내용은 뭐가 있냐면 비상계엄 당시에 이 정당한 논리를 만들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 계엄 옹호 문건을 만들라. 그렇죠. 예, 정당한 문건 만들라. 이거는 진짜 의무 없는 짓을 시킨 거죠. 그렇죠. 당시에 계엄이 끝난 이후에 계엄이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네. 박성재가 막 검찰 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야 계엄이 정당하다라는 이유 문건 만들어 와 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직권 남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못된 놈이다. 네.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못된 놈이라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나 싶네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공소장을 쭉 낭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 다음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완규와 관련된 모두 진술이 이완규 얘기도 하겠구나. 네. 이완규. 여러분들이 약간 이완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법제처장이죠. 법제처장이고 이완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한덕수하고 이제 한덕수하고 그 직무대행들이 그 헌법재판소장을 올리려고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이렇게 그 최상목하고 한덕수가 그래서 그 이정미 재판관하고 우리 그 문영배 재판관의 임기가 끝날 것 같으니까 그 대신 그 자리를 채워넣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실 헌법재판소가 운영이 안 되게끔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을 끌으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뜻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결국에 결국 그 윤석열의 탄핵까지 가게 된 거니까 사실상 이 이완규라든지 이들은 윤석열을 도피시켜 주겠다라는 의도였던 거예요. 윤석열의 탄핵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사실상 내란이죠, 이것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어떤 걸 했느냐. 국회에서 거짓말, 위증을 했다라는 혐의거든요. 14년 12월 4일, 그러니까 계엄 다음 날에 이 안가에서 모이게 됩니다. 네. 이제 이완규, 그리고 뭐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 이렇게 모이게 돼요. 네, 이른바 안가회동이죠. 예, 안가회동이 있었는데 이완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저녁 식사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입니다. 근데 특검은 뭐라고 하냐? 야, 이거 너네 사석으로 밥 먹으려고 만난 게 아니라 그렇지. 계엄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만난 거 그렇죠. 아니냐? 네, 실패한 계엄이니까 어떻게든 간에 수습을 해보겠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주장이 엇갈려 가지고 특검이 너 이거 위증한 거니까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당시 이제 박성재가 만들었다는 메모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탄핵을 막아야 한다. 뭐 그런 게 있었던 거 보면 당시 그 안가 모임이 그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당시에 한동훈이가 한덕수하고 뭐 거의 저기 합의문 같은 걸 발표하잖아요. 그게 뭘 말하느냐? 윤석열이가 한동훈한테 정권을 넘겨주고 네. 한동훈은 뒤로 물러나고 한덕수하고 한동훈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여당 대표, 한 놈은 국무총리를 해서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겠다. 한마디로 내란 제2 내란인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제2 그렇죠. 내란이야.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예.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이 이제 직권남용. 야, 이거 직권남용 정도가 아니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진짜 이규환의 말이 안 되는 게 보면 만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리고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네.
그런데 단순히 계엄이 실패로 돌아가고 바로 다음 날인데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하러 만났느냐, 사적인 모임이냐, 이건 아무리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계엄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지들은 편안하게 밥을 처먹는다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어디서 국민들을 바보 취급을 하고 그래. 네. 그러니까 검사들의 특징이 이건 거야. 자기들이 필요하면 국민들을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개 돼지인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그 사람들의 거짓말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 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속여 먹어 왔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예. 이완규까지 해서 예, 이완규까지 해서 네, 기소가 여러 명이 됐죠. 피고인이 여러 명 있죠. 2명입니다. 두 명입니다. 이완규까지. 이완규하고 네. 박성재하고 덕분하지 두 마리네. 그렇죠. 그 검사들한테 물어보면 이완규를 엄청 추천을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과 관련된 뭐 무슨 발표회나 포럼이나 뭐 학술 발표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열 때 검찰 측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뭐 누굴 내보내달라 그러면 꼭 이완규를 추천해. 그러니까 이완규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하고 한 통속인 거야. 그 이완규도 윤석열하고 대학도 동기 동창, 연수원도 동기 동창, 그것도 검사. 그런 애들하고 그거 박성재하고 연결했다 봐봐. 한 사람은 박성재는 그 박성재하고도 연수원 동기인 거야. 야, 그러면 셋이서 짝짝꿍이 잘 했던 맞네요. 거야 애들이. 야. 근데 그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뭔 얘기를 했겠냐고. 빤한 거야 이제. 그런데 국민들 앞에서는 우린 그냥 밥 먹었어요. 거짓말이지.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거짓말이지. 누가 봐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렇죠.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 취급을 하냐는 거죠. 아이고야. 자, 이제 공소장 낭독했을 거고 이제 모두 진술했겠네요. 그렇죠, 자, 맞습니다.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됩니까? 아, 그 다음에 이제 재판 진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증인 신청을 16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11명이 채택이 되는데, 제가 유심히 눈에 띄는 사람이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 그리고 민정수석 비서관이 김주현, 이상민, 윤석열, 김건희, 이 5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까지 증인으로 포함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오, 증인으로 나온대요? 아, 제 생각에는 과연 윤석열이 증인으로 나올 것이냐. 그렇지. 2월 19일 날 지기현이 저는 사형을 아마 선고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만약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단 다음에 본인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재판부에서 윤석열 피고인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하는 재판부도 이미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윤석열이 아마 증인으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부르긴 하겠지만. 자, 뭐 윤석열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개의 지금 재판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이렇게 그렇죠. 있어요. 뭐 7개, 8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재판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그렇게 하기사 사형 선고가 됐는데 재판 나가고 싶겠어. 그렇죠. 어차피 사형인데. 어차피 사형인데. 그렇죠. 예. 자, 증인 채택이 이렇게 됐으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언제부터 재판 열겠다는 기일 같은 것도 확정이 좀 됐겠네요. 네, 이제 2월 9일 10시에 오전에는 유혁이라는 사람과 오후에는 배상업 이렇게 2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유역은 감찰관입니다. 네. 그 계엄과 관련해서 그만두겠다라고 사표 던진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상업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 본부장이기 때문에 이 내란주요 임무 종사에서 중요한 게 출입 금지였잖아요. 그쵸. 이제 대기시켜 놨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진술이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야,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그럼 언제쯤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될까요? 아직 정확한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이 순서 자체가 이 첫 번째부터 16번째까지 쭉 불렀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과 김건희 가장 뒤에 불렀어요. 그런 그런 거를 보면 아마 5월이나 4월쯤에 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6명이 된다. 예, 16명 중 11명이 채택이 11명이 됐고 됐는데 맨 2차적으로도 부를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허. 아마 4월쯤에나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보통 재판하면 2-3명 정도는 계속 그 진술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11명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4회 내지 5회 정도는 재판이 열리겠고 매주 열리나요, 재판이? 네, 맞습니다. 매주 2월 달에는 주에 한 번 정도 열리고 3월부터는 주 2회 정도 열립니다. 자, 그러면은 빠르면은 4월, 늦으면은 5월 정도 돼서
그또 한 번씩 더 부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 번씩 더 부른다 생각하면 3, 4월 정도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5월 달쯤 되면 재판 끝내야 되지 않나요? 아, 생각해 보니까 그 결심이 5월 달이 아니라 선고가 5월입니다. 선고가 5월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고려해 보면 6개월 안에 해야 되니까. 그렇죠. 선배님 말씀처럼 한 3월쯤에 윤석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와. 아하, 야, 3월에 그쯤은 하면은 4월 네. 초순 정도에 결심이 있을 예정이고 네. 그러면 그 5월 중하순이면은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네. 아, 글쎄 봐야 되겠네요. 예. 네. 뭐 박성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긴 해요. 그렇죠. 몇 년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구형은 우선 15년 할 것 같고 20년에서 25년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한독서 23년 나왔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20년에서 25년이 나올 것이다. 야. 선배님은 15년에서 20년. 15년에서 20년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20년쯤 나올 것 같아. 그래도 한덕수가 총리고 이 사람이 장관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물론 그럴 예. 수 있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가담 정도로 보면 예. 한덕수보다 박성재가 훨씬 강해요. 그렇죠. 한수 위죠. 그러니까 그 한덕수는 한쪽 발을 빼고 한쪽 발만 담그는 이런 양상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죄질을 보면 상당히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네. 사실상 그 내란에 가담했으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적극적으로 뭔가 가담한다기보다 애매하게 안 할 것처럼 빼는 것처럼 하는데 박성재는 빼질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겼다는 점을 볼 때 실행을 직접 했다는 점을 볼 때 죄질은 더 나빠요. 근데 다만 이제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아무래도 조금 지위가 조금 낮으니까 또 그런 면에서도 또 뭐냐면은 한덕수는 법률가가 아니나 얘는 법률가야. 그렇죠. 검사야. 내란이라는 걸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건 거짓말인 거야. 그뭐 보면은 이 박성재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위법성을 인식했다라는 뭐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거짓말이지. 어떻게 검사가 내란의 불법성을 인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박성재가 훨씬 죄질이 나빠요. 야, 이 말씀 하셔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박성재가 언제 포고령을 보고 언제 인지한지 아세요? 언제? 00시 20분경에 그때 이제 약간 불법적인 거를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인식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불법적인 거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특히나 박성재는 저희가 주목해 볼 부분이 당시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상민과 박성재가 강의구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 이거 사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그렇죠, 지시를 그렇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고문을 뒤에 그렇죠. 가라로 만들죠. 그렇죠.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도 이 박성재는 내란주의 의무 종사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진관 부장판사가 담당하니까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다음 재판이 그러면 언제쯤 있나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있는 건가요? 그 박성재 재판이요. 예. 2월 9일 날 재판. 2월 9일이면 그렇구나. 예, 다음 주 월요일 맞나요? 다음 2주 뒤인가 보다. 예, 2주 뒤가 예. 있네요. 예. 자, 이번 주는 그러면 재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언제 재판이 열립니까? 내일은 노상원의 선고가 있고요. 노상원 선고. 그렇죠. 금방 끝나죠. 예. 그리고 수요일은 김건희의 선고와 수요일 김건희. 권성동의 선고가 있습니다. 김건희 권성동 나란히. 그렇죠. 아싸. 그러니까 권성동은 통일교 쪽이죠. 그렇죠. 통일교. 예. 야, 1억 받았다. 예. 통일교도 이제 집중적으로 걸리겠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금요일 날 송영길 대표의 선고가 있습니다. 이거 참 오늘 이번 주가 상당히 다 선고. 빅 이벤트네요. 빅 이벤트입니다. 자, 슈퍼 위크가 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부디 이제 무죄가 1심처럼 내가 나와주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한덕수가 오늘 항소했다는 얘기 있죠? 네. 뭐 항소 특별한 뉴스는 아닙니다. 그죠? 예, 예측이 됐잖아. 당연히 징역 23년인데 니 같으면 안 해?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내일도 그러면 한번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자,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